실학이란 건 처음부터 좀 논쟁적이었죠. 이제 뭐 말 그대로 하자면 이제 허학의 상대적 개념인데, 원래는 이제 보통 명사로 쓰였던 것을 이제 고유 명사로 옮기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되는데, 보통 명사로 이제 사용할 때는 처음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조선 초에 유학을 전개하면서 이제 불교라는 것은 내세를 얘기하고 그러기 때문에 현세의 문제를 해결하는 학문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현세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학인 유학을 해야 한다 해서 이제 유학을 이제 실학으로 얘기했다가 좀 지나면은 이제 선초에는 이제 새로 이제 국가를 건설하고 또 외교에 충실하고 그러니까 이제 문장이 굉장히 중요했지만 이제 그 시기가 좀 지나고 나니까 문장을 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느냐. 어떤 유학의 실질적인 사상을 좀 봐야 된다 해서 이제 경학을 실학으로 지칭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상대방의 그 학문이 좀 헛됐다 하면서 이제 이게 진짜 학문이다 하면서 이제 수식어로 실학을 이제 썼던 거기 때문에 그때 실학을 썼던 분들이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지고 실학을 하나의 이렇게 개념으로 형성할 것은 아마 생각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실학이라는 개념이 이제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하나의 그 어떤 역사적 현상에서 특정 부분을 이제 지칭해서 쓰는 만들어진 개념이라는 거죠. 최근 이제 실학에 관한 얘기들이 이제 뭐 실학이 있다 없다 논쟁을 나오면서도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실학이라는 용어가 어떻게 이제 그 자리 잡게 됐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추적하는 것들이 나와요. 그런 거 보면은 이제 결국은 이제 서양에 대한 어떤 이제 어떤 그 충격을 받고 이제 어떤 계몽 차원에서 우리 학문에도 뭐 실학이 있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이제 어떻게 대학 논리로서 등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서 이제 이걸 뭐 실학 그런 게 아니었고 이제 일정하게 뭐 정약용 학문, 뭐 연안 박지원의 학문 그런 학문을 이제 얘기를 하더라도 실학이라고 딱 이름을 처음에 붙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독특하게도 어느 연구자의 말에 의하면 실학이란 명명은 뭐 어느 일인의 학자가 먼저 했다 이제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제 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약간 미묘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논의가 진행이 됐는데 본격적으로 실학이 얘기된 것은 이제 1930년대 조선학 운동을 하면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했던 연구들이 좀 집적이 되면서 어떤 이제 실학이라는 것들이 이제 정립이 된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보면은 사실 조선학 이제 지금으로 치면 이제 한국학이죠. 여기가 이제 한국학 호남진흥원인데 이제 물론 이제 국학은 너무 국수적이다 해가지고 지금 이제 국학이라 안 하고 한국학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 내용으로 대표 선수가 어떻게 보면 실학이었죠, 사실은. 예. 여기서 이제 보면은 정인보 선생님이 말한 그 반계, 실학의 비조가 반계, 2조 성호, 다음 3조에서 집대성자 다산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상당히 이제 이것도 굉장히 그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잘 포착을 한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게 좀 이쪽 그 연암그룹이라든가 소위 북학파로 지칭되는 부분들이 좀 빠져 있어서 좀 그런 게 문제인데 이제 어떤 반계를 비조로 삼는 거라든가 다산을 어떤 집대성자로 삼는 거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지금도 상당히 좀 유효한 것 같아요. 이제 50년대, 70년대 이때는 이제 실학이 아주 무성하고 그게 이제 그 시대적 배경하고 또 맞물리는 거죠. 소위 근대화라는 과제. 그래서 이제 그때 실학의 특성을 근대, 민족, 또 이제 실증, 실용 이제 이런 식으로 또 특성화 지으면서 실학만이 진정한 학문인 것처럼 이제 너무 그쪽으로 좀 치우치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었죠. 남양주에 있는 실학박물관의 메인은 이것에 근거해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메인 홀에 이제 이 실에 들어가면 딱 성호학파, 그다음 연안학파, 그다음 이제 실사구시학파 그렇게 이제 돼 있고 제1실에 이제 실학의 선구해서 이제 이수광, 김육, 그다음에 이제 반계 그렇게 있고 이제 연행에 관한 이야기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실에 조금 이제 그 정약용 다음에 이제 추사 있고 그 이제 최한기, 박규수 되게 그렇게 돼 있어요.
처음부터 시락을 부정한 분이 있었어요. 시락을 보통명사로 생각을 하지 고유명사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도 계셨어요. 도대체 이제 시락하고 성리학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네, 좀 단적으로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이제 계속됐습니다. 그다음 이제 범위는 어디까지 잡느냐. 네. 그다음 이제 가장 결정적인 게 이제 그 시대의 변화 같아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다산쌤을 볼 때 주로 근대화라는 그 어떤 관점에서 좀 뽑아서 이제 그 어떤 뭐 대부분 학자들은 뭐 이제 부조화 시켰다고 그러던데 선별적으로 그걸 봤지. 사실은 그 다선생의 진면목은 훨씬 더 큰 건데, 예, 지금의 어떤 근대화라는 아주 조그만 관점에서만 선별적으로 그걸 뽑아서 이제 정리를 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그 근대화 중심의 그 관점에서의 공부는 끝났을지 모르지만 진짜 이제 다산에 대한 공부는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또 이제 민족주의 폐해가 또 요즘 많이 드러나고 그러기 때문에 민족을 강조하는 게 너무 좀 이렇게 별로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측면이 생기니까 그동안에 근대라든가 민족 그런 걸 강조했던 실학이 상대적으로 좀 시대에 좀 뒤떨어진 느낌을 이제 받는 거죠. 예. 더더구나 이제 이제 실학이라는 걸 보면 되게 이제 서구 근대주의적인 시각에서 많이 좀 어떤 그 평가를 하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서구 근대주의 자체에 대해서도 지금 별로 이제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이제 좀 실학은 이제 그 큰 대세에 따라서 조금 시들해지는 좀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위기는 당연한 건데, 공부를 하다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러 가지 다르긴 하지만 사람 사는 게 또 똑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면은 그 실학자들이 상당히 좀 진정성 있게 뭔가 이렇게 한마디씩 하는 것들은 지금에도 여전히 유효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이런 또 그동안에 저희들 그 연구자들이 비록 이제 근대라든가 민족주의라든가 그런 시각이었긴 했지만 엄청난 연구를 해왔는데, 이런 연구들도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여전히 좀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좀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실학 담론을 약간 수선을 해서 계속 좀 그 유효성을 좀 살려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기존에 근대로 해서 얘기했던 게 제도 개혁이라든가 기술 개발이라든가 그런 것들이었거든요. 그게 되게 이제 경세 치용론이라든가 이용 후생론으로 주로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여러 가지 어떤 민족에 대한 자각, 그 다음에 어떤 우리 것에 대한 연구, 그런 것들이 있죠. 이제 그게 일종 그 주체 의식을 고양하는 일정한 그런 작업들, 그런 게 있는가 하면 또 한편은 약간 좀 결이 다릅니다만은 청나라에서 어떤 선진 문물을 이제 수용해야 된다라는 어떤 개방론,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그 실용, 경세치용하고 이제 뭐 얘기 같습니다만은 실증, 그러면 이제 실사구 실현. 그래서 이제 이 세 개의 명제를 기존에 좀 중심됐던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조금 변모를 해보자. 의미를 좀 확장시켜보자. 좀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대 제도 개혁, 기술 개발은 이제 정신과 물질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민족의 문제는 결국 우리는 꼭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그 중국, 동아시아, 중국권에서 살았고, 지금은 이제 중국권이 아니라 이제 이 미국이라든가 이제 더 이제 유럽이라든가 그런 이제 국가들과 함께 있잖아요. 일본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어떤 문제들이 계속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실학자들의 그 이야기는 지금도 여전히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실자 붙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관점과 실천의 중국으로서는 당연한 얘기입니다만은, 지금 실학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말이 실사굿이죠. 사실 이게 이제 결코 예사롭지 않은 거죠. 사실 우리가 이 냉전
시대에 엄청난 그 이념 과잉 의 시대를 살았을 때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희석시키고 완화시킬 수 있는 말은 사실 실사구시였던 거고, 또 지금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어떤 그 권력 현상이 낳는 부정적인 폐해에 대해서 좀 뭔가 견제할 수 있는 어떤 실마리가 또 실사구시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도 좀 계속 좀 유효한 것으로 좀 살려 나갈 수 있지 않겠냐. 이 세 가지로 어떤 기존의 논의들을 다시 좀 재구성하면 유효하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독이론을 조금 이제 보기 위해서 보면은 이제 이지암, 유목민 다 이제 이게 계열로 봐서 이제 화담, 예, 서경덕 계열이죠. 예, 또 북인 계열이죠. 이쪽 이제 보면은 역시 이제 학풍이 좀 그렇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은 관심이 꼭 어떤 도덕에 머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물질적인 부분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그렇게 갖게 되면은 꼭 그 성리학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학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이제 개방적이 될 수 있는 거죠. 덕이라는 것은 본이요, 재라는 것은 말이니 본과 말의 한쪽에 치우쳐 한쪽을 피해서는 안 된다. 또 유몽이는 이제 그 농업이 본이고 상업이 말이라는 그런 논리에서 어떻게 본만 있고 말이 없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상업도 챙겨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큰 것만 얘기하고 있다 정작 이제 일이 벌어지면은 낭패를 당한다. 그래서 실제로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세세한 절목이 필요하다. 그거죠. 그 논리가 이제 바로 도가 행해지기 위해서는 이제 기가 좀 갖춰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천하의 이는 본과 말, 대와 소가 서로 떨어진 적이 없다. 눈금이 잘못된 자가 어떻게 자노릇을 할 수 있겠느냐. 그 당시 이 소위 그 주류적인 성리학자들은 도덕 지상주의, 군주의 마음이 바르면 모든 게 다 바라질 거라는 도덕 지상주의. 그러니까 도덕으로 모든 걸 다 설명하려고 했었죠. 아무튼 이 이제 유형원이라든가 그래서 제도 개혁론을 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광운 그 후학인 오광운이 이제 그 수록 서문을 쓰면서 나중에 쓰면서 쓴 말이 도덕은 하늘에 바탕을 두고 정치제도는 땅에 바탕을 두니 하늘만 본받고 땅은 모르거나 땅만 본받고 하늘을 모르면 옳겠는가. 그러니까 도덕만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또 제도만 봐서도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맹자가 왕도를 논할 때 반드시 정전을 말했으니 왕도라는 도덕을 얘기하면서 반드시 정전이라는 이 토지제도 같은 그런 물질적인 걸 얘기했다는 거죠. 도와 기를 분리하여 말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이제 유형원의 저서를 읽고 다른 여러 가지 또 관련된 글들을 읽어보니까 도와 기가 서로 분리될 수 없음을 더욱 믿게 되었다. 도기 불상리 그런 표현을 썼죠. 정약용 같은 경우도 보면은 기본적으로 그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가 항상 보면은 우리가 뭐 그 성리학과의 관계에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유학자죠. 예. 그래서 수기치인론에 의해서 모든 걸 다 얘기합니다. 공자의 가르침은 수기치인을 따릅니다. 라든가 본인의 저서를 다 설명하고 나서 딱 그 간명하게 본인의 저서를 정리를 했는데 육경사서, 그러니까 경학으로서 이제 수기, 일표이서, 가장 대표적인 일표이서로 천하국가를 다스린 치인이죠. 그동안에 다산 정약용의 글을 읽어보면 이제 초기에는 주로 일표이서만 보다가 일표이서에 보면은 다 이제 경학적인 근거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다 또 육경사서에 대한 해석에서 다 이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의 글을 가지고 이 일표이서만 갖고 이분의 학문을 다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물론 이제 이분이 그 일표이서가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그런 거지만 이게 서로 이제 본과 말로서 차등이 지어진 게 아니라 서로 이제 상수, 서로 이제 보완적인 거라는 거죠. 이분은 이제 근데 학문도 자기가 공부하는 것이 절반이고 목민하는 게 또 절반이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어떤 성리학에 의하면 수신제가 치구편찬하니까 차근차근 수기를 하고 나서 치인을 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되게 이제 수기 단계에서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치인으로 나갈 수가 없죠.
그러나 이제 이 다선생님의 어법으로 보면 그 수기라는 것도 치의를 통해서 또 수기를 완성하는 거기 때문에 사회적인 어떤 활동과 실천이 자기 개인의 어떤 도덕적인 완성과 불가분의 것이죠. 또 채용론, 본말론, 도기론 이게 다 패러다임이 이제 일단은 수기치인, 채용, 본말, 도기 이렇게 나눴을 때 전통적인 그 왼쪽만 중요하고 오른쪽은 좀 외면하는 좀 그런 측면이 있었죠. 예. 거기에 비해서 실학자들은 오른쪽을 굉장히 중요시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왼쪽을 무시한 건 결코 아니었죠. 왼쪽을 진정으로 하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오른쪽이 중요하다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균형 잡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저는 이 두 가지로 나누는 것 자체가 갖는 의미가 분명히 있다고 봐요. 이게 이후에 이제 근데 다선생의 어떤 기회론, 기술개발론이라든가 그 뭐 최한기의 글도 보면은 도덕에 대해서는 이미 다 밝혀진 바가 있기 때문에 그걸 열심히 실천하기만 하면 되는 거고 기술에 대해서는 지금도 열심히 외국에서 배울 거 있으면 배워오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렇듯이 이제 양자 좀 분리되죠. 마치 이건 우리가 노자 읽어보면 뭐 지식은 계속 쌓이는 거고 돈은 계속 더는 거라고 그렇듯이 약간 좀 생리가 좀 다른 측면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뭐 항산 속에 항심이 생긴다라든가 뭐 그런 논리를 보면 서로 이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죠. 진정한 도덕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물질적으로 어느 정도 풍요로 유지가 되어야 이렇게 도덕을 얘기할 수 있지. 물질적으로 절대 가난 속에서는 도덕을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 실학담론의 문제점을 보면 사실 부국강병론이라든가 이렇게 그런 부분 굉장히 주목을 합니다. 그쪽만.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실학자들도 마찬가지 유학자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유학자들의 경세론이라는 걸 보면은 자꾸 이렇게 법가하고 이렇게 거리를 두려고 그러죠. 그 법가의 부강변론하고 좀 차별을 두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무조건 부강변이 아니라 이제 일종의 좀 한쪽 영역이라는 거죠. 선명한 건 좋지만 실제로 이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것들이 이렇게 좀 모호해지는데 저는 그렇게 설명하기보다는 대부분 성리학자예요. 그리고 당대 전부 성리학적인 문법을 쓰고 있는데 거기서 다른 문법을 쓰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말의 뉘앙스 차이가 있고 강조점이 다른다 해도 쓰는 언설은 다 이 성리학적인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물론 이제 다산 때 오면은 이제 상당히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벗어나서 좀 다른 표현들을 씁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다 주자에 대한 존중을 다 표현하고 있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기보다는 저는 뭐 담원 홍대웅도 중국에 가서 이렇게 한쪽 지식인들하고 얘기를 해봐서 자기는 아주 엄정한 주자학자로서 자꾸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양명하게 얘기하고 그래서 분위기가 좀 묘한 그런 게 있었는데 홍대원 같은 경우는 이제 배운 게 주자학이고 그걸로 충분한데 그래서 충분하지 않습니까? 주자학에 다 있는 건데 뭐 그렇게까지 다른 공부를 할 필요가 뭐 있냐? 다 있는 내용이다. 그렇게 이제 주자학을 옹호하는데 그 양반도 주자학자고 성리학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그것만 붙들고 있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어떤 이단이라 하더라도 마음을 깨끗이 하고 세상을 구제하는 거라면 괜찮은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이제 극단적으로 나가잖아요. 그것처럼 실학의 특성은 이제 주자학과의 어떤 그 관계라기보다는 주자학만 얽매여서 모든 걸 이단시 보고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냐, 좀 개방적이냐 그 차이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와 기라고 해서 정신과 물질을 이렇게 나누게 되면 기가 없는 도덕만 얘기하면 좀 공허하고 이 도덕이 없는 기는 이제 맹목이다. 그런 표현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 딱 여기에 좀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에 있어서는 이제 자본주의가 심화되고 그러면서 과잉 생산, 엄청난 이제 생산력 기술 개발하고 이렇게 막 하는데 이게 이제 지금은 이제 상당히 좀 위기적인 이제 그 진단하는 사람마다 좀 온도차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문제가 있죠. 이렇게 생산을 계속하고 소비를 하다가는 결국은 이제 부메랑으로 여러 가지 환경 오염이라든가 기후 변화라든가 그렇게 이제 돌아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 계속 좋아지는 것만이 능사일까? 이제 좀 이것들을 다시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 건데, 이제 그 프레임을 실학자들이 한 그 독이 상수라든가 독이 불상리 그런 프레임은 여전히 지금에도 좀 쓸 수 있지 않겠는가? 예, 좀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한쪽에 치우치는 게 중요한 치우치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균형을 조화와 균형을 이루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닌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세계화 주체의 문제는 제가 볼 때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그 실학자들한테 굉장히 이제 실학자들 우리가 주목하는 것 중에 되게 실학자로서 인정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우리 역사, 우리 문화, 우리 언어, 우리 지리에 대한 연구가 있느냐. 그러면 일단 실학자 범주에 넣어주잖아요. 그것은 이제 사실 그 당시 대단한 거죠. 맨날 중국 역사 얘기하고 그 중국의 책에 나와 있는 얘기만 했는데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우리 얘기를 한다는 것들은 일단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고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예사롭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학자들에서 우리 것에 대한 관심과 연구, 또 하나가 이제 청나라를 어떻게 볼 거냐, 중화 문화를 어떻게 볼 거냐. 그것도 그 고민들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갖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항상적인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이런 그 고민들을 보면은 이미 이제 고려 말에 그 몽골 제국에 의해서 한번 이제 엄청난 세게 당했잖아요. 제1의 국가에 의해서 한번 세게 당하면서 어떻게 보면 민족적인 자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 몽골 침입 이전에 소위 무신 정권 때만 해도 내가 백제를 계승한다, 신라를 계승한다, 고구려를 계승한다 그런 식으로 이제 반란을 일으킬 때 명분은 그렇게 삼았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단군 조선이라는 게 어느 지방에 있던 그 단군 신화라는 게 이제 들어오게 되고 이 단군 기자 조선론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이 고려의 정체성을 고려의 어떤 정체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고심의 결과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자는 하나의 그 문명, 소위 그 유교로 이제 대표되지만 이제 중국 문명이죠. 그게 이제 뭐 좀 확장시켜 보면 세계의 어떤 선진 문명이고 이게 점차 이제 유학이 지배적이 되니까 단군조선은 뭔가 이렇게 근거 없는 걸로 뭐 다산 선생만 해도 이제 이건 좀 고증에 문제가 있다 해서 좀 단군조선은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기자조선은 일단은 뭐 그래도 문헌에 중국 문헌에 있으니까 좀 인정을 하고요. 단군조선을 강조하다 보면 기자조선이 약화되고 기자조선을 강조하다 보면 이제 단군조선이 약화되고 그러는 거죠. 예. 점차 이제 중화주의로 이제 경도됩니다. 조선 중기까지. 그러다 이제 명청이 교체가 되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로서는 또 이제 이론적으로 또 이제 다시 이제 정비를 하죠. 그게 이제 나타난 게 이제 중원의 중화는 없어졌지만 우리가 중화다. 이제 그런 의식, 소중화주의. 이제 이게 소위 북벌론이죠. 북벌론으로 연결된 거죠. 그렇지만 또 지나서 이제 북학론이 또 대두하게 되고. 그러니까 성호라든가 이제 그런 분들 보면은 이제 되게 실학자들의 특징 중 하나가 지도에 관심이 많죠. 지도를 보면은 이제 세계가 딱 명확히 드러나잖아요. 그 전에는 그냥 막연히 중국이 중심인 줄 알았는데 중국도 원 오브 댐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제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역적인 종족적인 중화주의는 이제 소멸되는데 그래도 여전히 어떤 중화라는 관념, 문명이라는 관념, 문명과 야만을 이제 구별하는
그런 것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이게 극적으로 이것까지 해소되는 게 이제 담원의 이제 화의 일야론. 예. 이런 논의들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지 않느냐. 중미 그런 외교 관계에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포지셔닝을 할 거냐 할 때 보면은 기본적으로 동심원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중심 질서, 중국 중심 질서에 우리는 어디에 뭐 할 거냐 그런 식의 태계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이 사고의 프레임이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질 게 없다는 거죠. 여기에 비해서 이제 담원의 경우를 생각하게 되면 다 각자 상대적으로 다 이제 주체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의사문답에서 이 화해 일야론을 얘기를 할 때 그 논리의 전제가 이제 인물균에서 시작하잖아요. 인물균에서 시작하고 지구설, 지전설, 그다음에 우주 무한설 해서 도대체 이 우주에서 지구가 중심이 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지구 자체도 이제 둥글고 회전한다. 그래서 지구 자체에도 이 중국이라는 그런 관념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것이고, 우주에서 또 지구가 중심일 리도 없다. 왜 이렇게 넓은 우주에서 어떻게 지구가 공교롭게도 지구가 중심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가 이제 결국은 그 중심을 설정을 하고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이제 없애는 거죠. 물론 우리도 이제 여전히 지금 예를 들어 미국 중심적인 질서, 뭐 중국 중심적인 질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만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좀 사고를 좀 유연하게 좀 할 필요가 있죠. 그 실학자들 내에서도 이제 스펙트럼이 있습니다만은 확실히 그런 게 있어요. 보면은 세계성, 보편성을 추구를 하다 보면 자칫 그쪽에 경도돼가지고 좀 종속을 하게 되고, 또 주체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다 보면 이제 배타적이고 그래가지고 좀 자폐, 낙후에 빠지고 그런 이 양편향의 함정들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결국은 그 고려 후기의 그 지식인들처럼 기자와 당군과 기자를 이렇게 설정했듯이 고유성과 세계성을 어떻게 잘 배치를 해서 이걸 결합을 하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19세기의 이제 시대적 과제가 되게 어떻게 개방을 해서 선진 문물을 배우고, 또 어떻게 이제 서세 동점 속에서 어떻게 이제 바다를 막아낼 거냐라는 고민들이 있었던 거죠. 이런 두 가지 과제들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 다산 선생 제자인 이광해, 강진의 그 다산 학단의 멤버라고 할 수 있죠. 이광해 유암청소에 보면 이런 과제들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19세기에 이걸 실패를 하잖아요. 결국은 실패를 하는데 19세기에 되게 이제 우리가 세 가지 그 이제 세력을 얘기를 하는데, 위정척사파는 이제 대부분 이제 유학자 전통적인 그 유학자들이죠. 이 유학자들이 굉장히 이제 보수적이고 그러기는 했지만은 이 의병 활동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힘을 발휘한 그런 측면이 있었죠. 그렇지만 이제 이 위정척사파 그러니까 제시한 새로운 세계는 없었죠. 미스터 션샤인인가? 그 드라마 보면은 거기 이병헌이 그 김태리한테 당신이 그 생각하는 나라에는 나 같은 사람이 있냐 없냐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정척사파들이 생각한 그런 이 나라에는 노비들은 과연 그 나라의 인원인지 알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어떤 시대, 이 평등의 시대가 이제 도래한다고 생각해 볼 때 위정척사파는 대외 항쟁에는 에너지를 모을 수 있었지만 대내적인 어떤 개혁에는 역할을 하지 못했죠. 개혁파는 굉장히 촉망된 그 젊은이들이 다 배우고 그랬지만 결국 그 개혁파에 결국은 일본에 노란하고 다 어쨌든 외세에 노란한 격이 돼버렸죠. 종속으로 빠져버린 거죠. 의사문답의 내용이 뭐 이거죠. 그 구성을 보면 이제 되게 인물균이 처음에 나오고 화해 일야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고, 어떻게 보면 인물균이 가장 핵심이죠.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이 귀하고
물의 입장에서 보면 물이 귀한 것이죠. 예. 다 자기 입장이라는 게 있는 거. 하늘에서 보면 뭐 균하다. 왜 균자를 썼을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균은 어떻게 번역하지? 평균, 평등하다. 등도 아니고 동도 아니고 균을 써서 고르다. 그 뭐 인물성 동이론, 그 호락 논쟁에 보면 동론 이론 이렇게 할 때 보면 동인데 동이 주는 것도 상당히 좀 그 과격한 말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균을 썼어요, 균을. 예. 이 상대주의적 관점. 이제 거기서 자연스럽게 논리적으로 이제 화해이랴. 그러니까 이 그 소중화주의는 아무리 우리 민족의 자존을 높여도 그 프레임 자체가 중화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중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문명과 야만을 나누는 것 자체가 소위 그 문명자임을 자임하는 사람들의 폭력일 수도 있죠. 되게 문명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야만이 행해졌습니까? 지금 보면. 우리 세계대전만 해도 유럽에서 벌써 1차 대전, 2차 대전, 물론 유럽 중심으로 하니까 세계대전 거기다 이름 붙였나? 아무튼 그것도 다 그 문명국이라고 자처하는 유럽에서 이렇게 일어났었죠. 아무튼 좀 오만이죠, 오만. 예. 근데 이제 그 구분하는 것 자체가 대부분 실학자들도 사실은 그 문명의식이라는 게 있었죠. 어떤 문명의식. 그러니까 중화에 이제 그렇게 중화주의에 경도되는 것하고도 관련이 되는데 문명의식.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그 프레임 자체를 아예 그 해체하는 게, 이제 담원 선생의 이 화해이라는 그 정말 사상적으로 엄청나게 통쾌한 일이죠.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야 아류밖에 안 되고, 아무리 서구 근대 추정해봐도 그 아류밖에 안 되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그 근대 이렇게 추정했지만 결국 아류 자본주의, 아류 제국주의 되고 그런데 아예 그것들을 프레임 자체를 전복시키는 그런 것들은 아주 대단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인물균이라는 어떻게 보면 장자에 나오는 이제 그런 논리도 끌어오고, 그래서 다 고전에서 끌어온 거죠. 그런 데서 끌어오고, 또 이 지구설, 지전설, 이런 것들은 또 이제 그때 세양과학이라든가 그런 데서 조금 온 거, 그런 것들이 완전히 확연히 수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저 정도 이야기를 한 게 반드시 그 세양과학의 논리에 의해서만 된 것 같지는 않아요. 전통적으로 우리가 좀, 동양에 있어서도 이렇게 관념적이나마 이렇게 우주를 보는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작동이 했을 거라고 보는데, 아무튼 여기서 그 지구 지전설, 우주 무한설은 중심 자체를 해체하는, 이제 그런 논리, 그런 것들이 필연적으로 당대의, 이슈인 그 화이와 관련해서는, 다 똑같다. 예, 다 저마다 자기 나라 풍습을 존중하고, 자기 나라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런 거 다 똑같지 않느냐. 그 외침이 있으면 이렇게 막아서 이렇게 방응하고, 그런 것도 어느 나라도 다 똑같은 것이지, 이게 화가 따로 있고, 오랑캐가 따로 있고, 그럴 수 없는 것이다. 예. 이것은, 어쨌든 이제 인류가 계속 이제 좀 뭐랄까, 이렇게, 공존해 나가고, 발전한다면, 미래에, 다 교과서에 실려야 될 사상이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다 뭐, 지금 아직도 민족주의, 인종주의로 해서 정치 세력화하고, 하나 이제 다 권력 현상이죠. 그 쪼개는 속에서 이제 권력을 이제, 획득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아직도 통하고 있지만, 그리고 뭐 사회가 이렇게 좀 나아진 듯 하다가도 조금 여러 가지 어려워지면 다시 또 이렇게 편갈라가지고, 구별해서, 분별과 배제의 논리가 이제 금방 득세를 하는데, 아무튼 그것은 이제 어쨌든 공존의 사회는 아니죠. 평화의 세계는 아니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 사상은 굉장히, 유용한, 예, 그런 동물과 인간을 똑같다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상대적인 입장에서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거. 예. 그걸 다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
다음은 홍대공도 어쨌든 호남하고 연고가 있네요. 낮에 와가지고, 예, 그거 만들어가지고 집에 농수각이라 해가지고 설치해놨잖아요. 예, 헌천이, 자명종 그 열심히 만들었는데. 우리가 실학을 좀 올드하게 생각하는 것은 실학 담론이 올드한 것이지, 우리가 실학 담론을 좀 새롭게 정비하고, 실학 담론 놔두더라도 그 실학자 중에 했던 얘기를 우리가 이 근대화라는 서구 근대주의의 좁은 시야로 보지 않고 좀 더 넓은 시야로 보면 얼마든지 더 주목하고 다시 재해석할, 또 재음미할 부분도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세계화 주체 문제에 있어서는 개방 속의 외래 문물을 적극 수용하면서도 주체성과 독립성을 어떻게 지켜나갈 건가. 이건 어쨌든 고려 이후 계속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테마잖아요. 옛날에는 중화주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문제였다면 지금은 이제 서구 중심주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은연중에 저도 이제 보편성, 고유성 이렇게 나눠서 씁니다만 사실 보편성이란 말도 도대체 뭐가 보편적인 건지 따지고는 좀 이제 논쟁적인 부분이 있죠. 또 뭐가 고유한 건지 이것도 좀 웃기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고유 문화라는 게 대부분 다 조선 후기에 생긴 김치만 해도 조선 후기에 생긴 그런 거고. 예. 우리가 고유하다고 생각하는 이 연암 박지원의 그 열알기를 보면 나오지만 우리가 굉장히 뽐내고 있는 그런 이 옷들이라는 것은 정말 실용성도 없을 뿐더러 알고 보면 중국에 가서 보니까 이 사극하는 연극 배우들이 주로 입고 있는 옷이었다. 소매 긴. 예. 그러니까 거기서는 옛날 명나라 다 그런 원래 그 문화가 보면은 이 중심은 빨리 변해버리고 그 중심에서 이 시간을 두고 전파된 이제 주변에서 더 그게 정착될 때도 시간이 걸리지만 더 오래 가잖아요. 그래서 중국 그 발음도 원래 우리가 쓰고 있는 발음들이 변방에서 쓰고 있는 중국 발음이 더 옛날 고 발음에 더 가깝다 그런 그 문화적인 그런 이론도 있잖아요. 예. 그렇듯이 이제 문화라는 것은 우리가 고유하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그렇게 과연 고유한 건가 알 수 없는 측면이 있고 도대체 보편이라는 게 뭔가 지금 우리가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하지만 이건 누가 설정하는 건가? 되게 이제 미국이 많이 설정을 하고, 근데 이것도 보면 힘이죠, 힘. 예. 과연 이게 어떤 가치가 더 우월해서인가, 아니면 힘에 의한 건가? 예, 근데 기업 중에도 보면 이제 소니 같은 데가 자기들의 기준을 가지고 세계화 시키려다가 힘에 밀리니까 이제 오히려 고립되어 버리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 사람이 두루 쓰면 그게 보편적인 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보편성을 추구하다가 종속에 빠질 수 있고, 너무 이제 우리 것 챙기려다가 자폐에 빠질 수도 있고. 예. 외래 문물을 적극 수용하는 게 굉장히 그 외부 지향적인 것 같지만 되게 수용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중국 문명을 우리나라가 받아들인 게 다르고 일본이 받아들인 게 좀 다르듯이. 물론 처음에 일본은 이제 간접 수입하다가 이제 나중에 직수입하죠. 또 서양 문명도 우리가 이제 일본을 통해서 간접 수입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직수입을 하게 되는데 받아들이는 게 또 다 다르죠. 서양 문명이 처음에 왔을 때 중국 받아들이는 게 다르고 조선 받아들이는 게 다르고 일본 받아들이는 게 보면은 그게 물론 외부의 어떤 인풋가 다른 약간 차이가 나는 것도 있지만 벌써 이 주체가 좀 뭔가 서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방식도 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실사고시 하면은 이제 김정희를 합니다만 사실 김정희의 실사고시서를 읽어보면은 이제 주로 학문적인 분야에 좀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실증주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이제 그 양득중의 실사고시로는 이 좀 더 저는 더 좀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양득중도 이제 호남 사람이면서 충청도에 가서 이제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이제 실사고시 이제 어떻게 한번 이제 물리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나 보니까 실심으로 실사하는 것. 실심은 진실무만성으로 내망. 약간 양명학적인 좀 언사들이 좀 있어요. 실사란 자기 직분의 일이다. 하는 일마다 자신의 심신에 비춰 그 실질을 구하는 것이다. 실지에 발을 딛고서 자기 일처럼 하는 것이다. 일단 이제 실사고시 풀어 쓴 부분을 이제 좀 한번 묶어본 건데,
물론 이게 이제 정책적인 것, 소위 그 허위 지풍에 대한 대립되는 말로 실사고시를 얘기를 하면서 계속 이제 영조한테 얘기를 해서 이제 영조가 그 좀 실사고시라는 말 참 듣기 좋다. 좀 너무 크게 쓰지 말고 조그맣게 써가지고 내 편전에 좀 붙여놨으면 좋겠다.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실사고시 얘기를 쭉 하다가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반개수록을 추천하는 걸로 이제 이야기가 마무리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떤 실사고시라는 것들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도 있고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호남 쪽은 상당히 서울에서는 멀지만 상당히 그래도 개방적이었던 것 같고 그런 좀 특성, 분명히 그런 특성들이 은연중에 좀 뭔가 호남에 뭔가 이렇게 그 특이점을 이제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 이제 특성을 이제 보니까 반개 선생이 주로 이제 이렇게 반개수로 쓸 때도 그 부안 근처에 그런 토지 어떤 그 농업 상황들을 이렇게 배경으로 다 설명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또 농업이 그 조선의 어떤 경제를 거의 책임질 정도의 비중을 차지했으니까 농업의 비중이 높죠. 그래서 이제 중농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다산 선생님도 뭐 애절량 같은 경우는 강진의 그런 학정을 그대로 현장 고발한 거잖아요. 예, 다 이제 그 배경이 다 호남이죠. 예. 관련 인물은 이제 실학의 비조인 유형원, 실학의 집도성자 정약용 하면 거의 뭐 실학의 대부분을 호남 실학이 가져가는 거 아닌가? 그 다음에 이제, 호남 실학자 하면은 이제 4명이 일단 기본적으로 거론되더라고요. 신경준, 유백규, 황윤서. 얘가 거의 동년배고, 하백원은 조금 더 이제 아래인데, 뭐 삼천제에서 뭐 신경준, 유백규, 황윤서. 이제 그렇게 나오고. 그럼 이제 거명 인물이 이제 양득중도 이제 반개수로하고 관련해서 또 홍계희도 그렇고, 홍계희도 이제 집안이 거의 뭐 쪽 전주 부근으로 이렇게 와 있어가지고, 양득중은 이제 영암 출신이고 이제 공부를 이제 그 윤중한테 가서 배웠고 그 다음에 뭐 나경덕, 정약전 자산어부만 해도 이제 흑산도에서 썼으니까 또 이제 서유구 저 풍석 그 재단에서는 전주에서 상당히 무슨 비즈니스를 크게 벌린 것 같더라고요. 예. 어쨌든 다 호남 뭐 이게 이분들 뿐이겠습니까? 얼른 이제 거명되는 게 이분들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벌써 이제, 그 유형은, 그 다음에 이제 정약용만 해도 엄청난 그 비중이죠. 유형원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서울에서 출생했습니다만 부안에서, 일찍이 이제 부안에서 이제 할아버지가 먼저 내려와가지고, 뭐 30세부터서 반개수록을 쓰기 시작해서 돌아가시기 몇 년 전인 49세입니까? 그때 이제 했으니까 거의 사시면서 20년 정도 그 부안이 전북 부안이 이 소위 반개수록의 산실이죠. 예. 근데 이분은 이제 그러니까 북인계 남인이라고 그러죠. 이제 유미 이제 그 유목민 옥사 때 같이 이제 죽었고. 김세렴 여기가 이제 고모부인데 여기가 사실은 동인 그 김효원 그 거기 집안이고 이원진은 이제 성호 쪽 집안이고 그러니까 집안이 좋아요. 또 이수광은 이제 이수광의 그 외가가 이쪽 그 유씨 집안이고 그래서 일단 일적 관계를 보면 유형호는 결코 제야의 그냥 인물이라기보다는 그 김세렴이 어떤 지방관으로 가면은 다 가서 따라다니면서 거기서 보고 현장 보고 또 부안에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이렇게 여행을 다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글을 쓰죠. 그러니까 이제 뭐 거기 골방에 앉았다고 해서 책이 나오는 게 아니죠. 끊임없이 돌아다니고 현장을 보고 또 이 집안의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반개수록이라는 책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 당시는 어쨌든 양득중도 저기 뭐 충청도에서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만은 그 영암 사람이고 그렇게 지역 구별은 굳이 할 필요 없고 또 여기는 이제 드러나지 않습니다만 이제 유형원의 어떤 그 여파를 보면은 뭐 북도 남도가 이렇게 나뉘어지는 건 아니죠. 예. 그런 거 보면은
어쨌든 유형원이라는 인물이 어쨌든 실학의 비조니까 또 호남 실학에서 고려할 수 있는 중요한 인물이죠. 정약용 선생은 이제 경기도 광주 넓을 광자. 그때는 뭐 한양 주변이 거의 다 광주였죠. 강남의 그 일부까지 다 광주. 빛고울 광주는 이제 광주. 짧게 해요. 요즘 뭐 장음, 단음을 잘 안 쓰니까 그러는데 거기는 광주. 거기 출신인데 이제 강진에서 이제 18년간 유배하면서 여기 이제 호도 다산 반개 유형은 이제 반개는 이제 우반동 우반동 시내 반개. 그다음에 다산은 이제 만덕산에 있는 그쪽 다산. 그래서 이제 18년간 유배를 했고 우리가 다산 호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산이라 지칭하는 이유는 결국은 그 유배지에서 이룬 그 위협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외가가 사실은 그 윤선도 집안에서 이제 해남이고 또 사실 그 유배지에 있으면서도 그 해남에서 그 윤두서도 상당히 실학적인 그런 성향을 지닌 그 지도에 관심 있고 그림도 상당히 서민을 그린다든가 그런 그 성향이 있잖아요. 이제 거기서 이제 다 책들을 갖다가 봤다는 거 아닙니까? 예. 호남이 나오는 실학이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갔던 그 장기에 갔으면 거기서 그런 위협이 나올 수 있었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예. 호남 실학이 아주 중요한. 뭐 호남 실학 안 하고 그냥 실학을 해도 이제, 이 호남의 역할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죠. 예, 이제, 황윤석도, 여기도 이제 고창 사람인데, 석실서원에 가서 이제 공부를 했죠. 그리고 어쨌든 뭐 천문학이라는 데 그런 데 좀 관심이 있고, 또 여기도 굉장히 어떤 교류한 인물이 아주 범위가 넓죠. 그 다음에, 이분도 이제 상당히 이분도 독특하더라고요. 송환기면은 이제 이분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충청도 쪽인데, 이분은 뭐 호락 논쟁에 대해서 조금 온건한 태도를 보여줬다고는 하는데, 하백원의 그런 거 보면은, 호락 논쟁에 대해서도 좀 약간 남명식의 언사를 좀 쓰는 거라든가, 예. 그리고 집안 자체가 보니까 이제 이 7대도 하영구는 정두원은 뭐 이렇게 중국 사신으로 가가지고 여러 가지 문물을 가져온 사람이잖아요. 예. 그다음 증조윤 하영정은 뭐 신경준 황윤석 홍대윤과 교류했다 그러고. 그래서 여기도 집안이 상당히 이제 집안 자체가 좀 두루 이렇게 정보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거였고 공부도 국리수신, 그러니까 수신에서 수기에서 이제 가정과 국가를 확장하는 치로 나가는 채용 구전 지학. 예. 그래서 뭐 이런 그 자승차에 관심 있다든가 지도에 관심 있다든가 이런 게 상당히 실학적인 성향. 예. 그다음 양득중은 아까 이제 설명을 했고 홍계이도 이제 정조 때 워낙 역적 집안으로 몰려가지고 여러 가지 그랬습니다만은 그 반개수록에 대한 태도라든가 그 균역을 한 거라든가 여기도 어쨌든 호남 인물로 볼 수 있죠. 예. 집안 자체가 이제 양주 쪽입니다만은 전주 쪽에 이제 자리 잡아서 홍대영도 나경적 관련해서 연구가 있고 어떻게 제가 저만 일방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일단 이것으로 마치고 나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죠.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